안녕하세요. 예술과 사랑 제1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래 그 욕망의 진화, 지금 진화 심리학과 관련해서 우리의 생식 세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짝짓기라고 하는 사랑을 이어가는가 뭐 이런 내용을 좀 다뤄야 되는데 좀 그걸 읽다가 좀 문득 든 생각이 왜 우리가 지금 사랑을 공부하지? 이 사랑을 공부해서 뭔 이제 필요가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물음들을 이제 우리가 던지고 어떻게 답해야 될지 물론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제 15강 따로 왜 사랑인가, 왜 우리가 이제 사랑을 말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책 우리가 지금 이번 지난 시간부터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뒤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생식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성관계다 아니면 성관계를 통해서 이제 불러일으키지는 어떤 애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생식세포의 근거에서 이런 물음들을 좀 던져볼 수 있는데 뭐 흰센 남자라든지 돈 많은 남자, 또 헌신적인 남자, 또 뭐 어린 여자, 뭐 S라인 몸매, 뭐또 순결한 여자.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번씩은 거쳐가는 그런 물음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이제 물음들에 대한 답변이 이 책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나라하고 또 솔직하게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제 통섭이라고 하는 책을 번역하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통섭과 관련해서 굉장히 뛰어난 학문적 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제 이 최재천 선생님이 이런 글을 쓰셨는데 그 뇌과학과 더불어 21세기 학문의 총알로 떠오르고 있는 진화심리학, 진화심리학의 대가인 데이비드 버스는 사랑과 섹스, 유혹과 갈등, 결혼과 이혼, 정절과 부정 등 우리 인간의 가장 보편적인 속성들에 관한 우리의 통념을 송두리째 뒤흔든다. 할 일 없이 사랑에 빠져 보았거나 주체할 수 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본 사람이라면 이 책에서 해답을 얻을 것이다. 뭐 제가 좀 이 책을 읽다가 문득 들었던 생각은 이 책에서 해답을 얻을 것이다. 과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생식세포가 이 사랑을 전부 다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생식세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어떤 정신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25만 년 전에 살았던 우리 조상으로부터 수렵과 채집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어떤 정신적 심리적 기제로부터 사랑이 유지가 되고 또 그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제 그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그 사랑과 사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생식세포를 벗어나서 또는 이제 이 생식세포를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애정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한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런다고 해서 이 생식세포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뭐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애정관계가 전부 다 사랑인가, 이거에 대한 어떤 필요충분 조건을 우리가 따져볼 수 있죠. 만약에 이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섹스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뭐 그런 어떤 사창가에 가서 그 성관계를 맺는 게 과연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그 섹스라든지 아니면 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랑의 부분이긴 하지만 그걸 사랑의 전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거를 통해서 또 사랑을 분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던져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굉장히 이제 과학적인 증거, 자기들이 이제 따르면 이제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욕망의 진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게 단지 그 욕망 덩어리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인데, 물론 이제 뒤에 가서도 계속 이 데이비드 버스의 이제 그 과학적인 설명들을 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뭐 사랑과 섹스, 유혹과 갈등, 결혼과 이혼, 정절과 부정,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적인 사랑의 모습이죠. 여기에서 이제 정말 한치도 벗어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비드 버스가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증거들, 뭐 설문들, 또 과학적인 어떤 뇌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적나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어떤 실질적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게 사랑이 아니고 그게 사랑의 전부가 아니고 그건 사랑의 일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그러면 그거 말고 뭐 있냐? 왜 우리가 사랑을 이런 어떤 그 사회생물학적인 또는 이제 진화심리학적인 관점에서 다루지 않고 뭔가 형이상학적인 그런 어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어떤 그 이상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정말 필요한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게 이제 이번 학기 우리가 사랑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물음들과 관련해서 또 이제 몇 가지 좀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또 소개해 드리고 싶은 책은 이제 러브 온톨로지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인데 뭐 이건 이제 굉장히 논리적인 관점에서 사랑에 대한 어떤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건 이제 전부를 다루지 않겠고 여기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몇 가지 점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사랑을 공부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의 데피니션과 관련해서 자,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이 사랑이라고 하는 텀이 이 용어가 갖고 있는 것이 물론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이 진화심리학 또는 사회생물학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이제 우리가 그 성관계나 애정만으로는 사랑을 설명할 수 없다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설명하려고 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또 왜 이런 물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제 논리적 관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현대에는 이제 그 영미 쪽에서는 이제 분석 철학이라고 하는 철학적인 방법론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과학적인 또는 이제 논리적인 그런 경험이나 관찰 또는 이제 그 의미론을 기초로 해서 철학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명료하게 밝히고 또는 이제 과학에 사용되는 이제 용어들을 이제 명료하게 밝히고 그것들의 한계 또 그것들이 이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어떤 체계가 필요한지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이제 영미 분석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영미 분석 철학의 이제 최초의 대가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루드비히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철학 원고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를 이제 분석하는 것인데 이 세계를 분석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이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과학이 기술하는 그런 기술하는 대상들을 삼은 세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우리의 어떤 감각지각, 눈, 코, 입이라고 하는 감각지각,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런 이제 인식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우리가 세계를 기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수족관을 그린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수족관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물고기들, 다양한 어류들을 우리가 이제 기술할 수 있겠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어류들, 고기들, 물고기들이 이제 이 그림 속에 포함이 돼 있는 것들이죠.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과학이 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도 우리가 눈, 코, 입을 통해서 이런 인식을 하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언어로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1대1 대응하는 방식으로 그림으로 그려낸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림으로 표현된 것들, 언어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 기술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세계 내에서 말해줄 수 있는 것들, 특별히 이제 과학의 기술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여기까지는 이제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보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는 있는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되는 단지 그것들은 이제 보여져야만 하는데 그 보여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이제 그 잘못된 발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인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주황색은 새살이다. 주황색은 새살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뭐 주황색이 색깔이 어떻게 나이를 먹을 수 있겠어요? 주황색이 또 뭐 젊은 주황색, 늙은 주황색 이런 것도 이제 아니죠.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예술가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논리 형식이라고 하는 말하는데도 이제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벗어나 있는 거죠. 그 우리가 이제 말하는 것을 철학에서는 이제 명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명제라고 하는 것은 뜻을 가지고 있는 명제가 있고 뜻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제 명제가 있는데 자 여기서처럼 이제 주황색은 새살이다라고 얘기하면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에, 뜻을 가지지 않는 무의미한 그런 어떤 명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말이 안 되는 이제 명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하마가 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직접 이제 확인해 보니까 하마가 풀을 뜯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거짓 명제이죠. 그래서 이제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명제에서는 이제 참 명제와 거짓 명제로 나눠지게 되고 의미가 없는 명제일 경우에는 아예 이제 어떤 그 언어적인 틀, 형식 이게 이제 맞지 않을 때 이것은 이제 의미 없는 명제 또는 의미 없는 그런 주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왜냐하면 이제 이 명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어떤 말들 간의 결합 규칙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결합 규칙이나 그런 법칙에 이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주장이 되는 것들이죠. 주황색은 새살이다 이것처럼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그런 말들이고 그 의미를 갖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말들이 결합되는 그런 법칙에 벗어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그 비트겐슈타인은 이제 논리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어떤 형식이 지켜질 때만 이제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논리 형식과 같은 것들은 말해줄 수가 없어요. 논리 형식이 뭐냐? 그 법칙이 뭐냐? 그걸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보여줄 수 없는 것들이죠. 단지 그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형식이 있고 그런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을 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기술하려면 우리가 이제 우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술하려면 우리가 우물 밖에서 우물 안에 있는 우리를 이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물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언어 형식, 자 이것은 이제 우리 자체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보여줄 수 있을 뿐이지 절대로 이제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 논리 형식이 나이기 때문에 인간이 곧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서로 분리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이제 그렇게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단지 보여지기만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눈이 있어서 눈에 이제 시야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시야 속에 우리 눈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 눈 자체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런 시야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안에는 없는 것처럼 드러나기 때문에 단지 드러나 있어서 그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지 그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캐치할 수 없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것과 말해줄 수 없는 것. 그렇지만 이제 보여져야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그 이거는 이제 말해줄 수 없는 것이고 보여져야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침묵 속에서 지나쳐야 하는 것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요리를 할 때 이제 요리의 재료들이 필요하죠. 이뭐 요리의 재료들은 말해줄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파라든지 양파라든지 감자라든지 뭐 고춧가루 뭐 이런 것들은 다 재료들이니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이런 그 재료들을 그냥 대충 섞는다고 해서 요리가 되는 것은 아니죠. 요리가 되려면 일정한 방식으로 이것들이 결합이 돼야 되고 배열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창작 요리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요리는 뭐 스파게티라든지 아니면 뭐 최소한 국수를 끓인다라고 하더라도 또는 이제 김치찌개를 끓인다고 하더라도 레시피가 있는 거죠.
제멋대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일정한 법칙이나 형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것으로서 논리 형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비빔밥을 할 때 이렇게 넣어야 되고 그다음에 스파게티 만들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결정돼야 되냐? 왜 그렇게 결합돼야 되냐? 물어보면 뭐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요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레시피에 따라서 그것들을 적절하게 최고 비율로 이제 섞어서 만드는 것인데 왜 그렇게 결합돼야 되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의미한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논리 형식 그 자체에 의해서 음식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건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는 보여질 따름이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요리로 특히 스파게티든 뭐 국수든 아니면 뭐 감자탕이든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희망이나 꿈, 뭐 하나님, 뭐 영혼, 천사,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요리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면 요리사가 이제 기가 막히죠. 왜냐면 이건 요리의 재료들이 아니에요. 요리의 재료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요리와 상관이 없는 것들이죠. 자, 왜냐하면 이런 이제 희망이나 꿈, 하나님, 영혼 이런 어떤 정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각적인 아까 요리 재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파나 뭐 김치나 뭐 마늘이나 이런 것과는 같은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실증적이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다뤄야 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자, 이 세 가지 카테고리 중에 과연 어디에 속하는가라고 이제 물어보면 자, 이제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에 속해 있어요. 이제 물론 이제 말해줄 수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관계라든지 아니면 그런 애정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 어떤 몸이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몸을 우리가 이제 고찰을 해보면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이제 여기 이제 욕망의 진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어떤 DNA라든지 아니면 신체 생화학적인 그런 어떤 조건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사랑을 할 때 뭔가 이제 나타나는 몸의 반응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사랑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는 그 사랑의 재료들, 뭐 사랑의 구성 요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 자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내지 세 번째의 세계에 속해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침묵의 세계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비트겐슈타인은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라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이제 논리철학 논거 마지막 일곱 번째 명제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침묵 속에서 지나쳐야 될 것 단지 보여져야만 하고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해야만 하는가 또 말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이 오늘 이 시간 또는 이제 이번 학기 전체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그런 어떤 문제점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게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말해야 된다라면 그 요소들은 아까 이제 욕망에 지나서 얘기했던 그런 어떤 성적인 욕망 이것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을 나눈다고 했을 때 사랑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은 뭐 그렇게 남녀 간의 어떤 성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애정 관계들 그 이상은 이제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사랑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데피니션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또는 이제 왜 그걸 이야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번 학기 또는 이제 이번 시간에 궁금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또 이제 나중에 다룰 책인데 모든 것은 빛난다라고 하는 이제 책에서 몇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꼭 여러분들이 한번 철학에 관심 있거나 인문학에 관심 있는 이제 동학들은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제 이 하버드대 교수가 그러니까 인문 고전에서 뭐 철학 고전, 뭐 인문 고전에서 이제 추출해낸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우리가 인생을 정말 허무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계속 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어떤 삶의 의지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 그런 좀 소중한 지혜들을 좀 담고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 책을 옮기신 김동규 선생님께서 책을 이제 끝까지 번역하신 다음에 자신의 어떤 고민들을 담아놓은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사는 게 뭐 별거 있냐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많이 듣죠. 또 많이 하게 될 텐데 뭐 1 더하기 1은
2고 또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고 뭐 사람은 또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이제 당연한 이야기인데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20대, 30대 또 40대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별거 없어요. 살아가는 게 이제 다 비슷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도토리 키재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별거 없는데 그 별거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한테 뭔가 좀 서운하고 뭔가 아쉬운 그런 어떤 감정이 들어요. 또 이제 사람은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냥 밥만 먹고 사냐? 너 그냥 뭐 돼지야? 밥만 먹고 살아? 이런 얘기 들으면 그게 굉장히 칭찬이다라고 또는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죠. 뭔가 이제 허무한 또는 뭔가 부족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들이죠. 자, 여기서 이제 그 별것이다, 뭐 별거 있어?라고 할 때 그 별것, 이것이 이제 다양한 의미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별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지만 뭐 짧게는 7, 80, 길게는 이제 100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 과정 중에서 굉장히 소중하고 기억할 만한 거, 또 이제 특별하고 가치 있는 거, 또 이제 어두운 그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거리는 어떤 것들이 있다. 북극성처럼 이제 반짝이는 어떤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별난 것 또는 이제 별것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다양한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런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다양한 것들뿐만 아니라 의미 자체를 또 지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뭐 사는 게 별거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네가 뭐 그렇게 막 열심히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게 뭐가 좋아? 그런 게 과연 너한테 뭔가 가져다 줄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이제 그 슬픈 생각이 드는 것들인데 그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계속 달려오는 그런 어떤 삶의 목적이 있고 그것들이 굉장히 별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그게 굉장히 가치 있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특별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고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소대장의 돌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할 때 나가면 반드시 죽는데 자기는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는 이제 죽는 그 순간에도 뭔가 자신이 하는 일이 그냥 죽는다,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죠. 뭔가 그게 의미를 만들어내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 또한 어떤 그 의미를 형성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뛰쳐나가는 것들이죠. 자, 우리가 이제 그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그 뭐 유관순 열사라든지 뭐 이런 의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냥 편하게 살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독립운동을 통해서 뭐 옥고를 치우러 가나 아니면 고문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의 이제 모습을 볼 때 뭔가 사는 게 별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별거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면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는 게 별거 있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만연돼 있고 이런 어떤 냉소적인 허무주의적인 이런 어떤 슬픈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 삶이 무의미하다, 삶이 별거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 사실인 것처럼, 정말 진리인 것처럼 계속 누적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삶이 특별하다, 삶이 가치 있다, 삶을 뭔가 개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유별나게 되어버리는 그런 어떤 현상을 좀 목도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는가 이것들을 좀 철학적인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이제 신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제 과거 뭐 고대나 중세 때 삶이 처음부터 이제 무의미했었던 것일까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이제 던져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고대나 중세 때는 여러 가지 이제 문학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간접적으로 이제 접하는 것들은 뭔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이제 그 신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자아 실현을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사회적인 계급은 굉장히 다르지만 뭐 왕도 있고 뭐 신하도 있고 또 농부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신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 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을 굉장히 배가시키는 또 그것들을 뭔가 만들어내는 이제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성경에도 보면 이제 뭐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먼 타지로 떠나면서 자신들의 종들에게 5달란트를 맡기고 그다음에 2달란트를 맡기고 그다음에 이제 1달란트를 이제 맡기는데 그 5달란트를 맡았던 사람은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시 2배로 남기고 2달란트를 맡았던 사람도 역시 이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다시 2달란트를 이제 남기죠. 근데 이제 1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아 이거 뭐 나한테 이런 돈 주나마나 그냥 이게 이제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땅에다 묻어두고 와서 이제 주인이 오니까 그걸 되돌려주죠. 자, 그래서 그 이제 주인이 게으른 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얼마든지 자신이 이제 노력하면 그런 자신이 가졌던 어떤 능력들을 뭔가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들을 통해서 자아 실현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것들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죄라고 생각하고 게으른 어떤 그런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 그 어떤 기독교적인 배경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삶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런 어떤 의미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위대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행복한 인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되면서 특별히 이제 그 니체가 등장하면서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허무주의로 넘어가게 된 그런 어떤 상황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고대나 중세 때는 이제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어떤 삶을 개척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달란트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더 증가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을 좀 해왔었는데, 자 이제 현대가 되면서 이 현대에서는 어떤 무의미가 트렌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라라고 톨레랑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관용의 시대라고는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절대 무의미 또는 이제 현대 혐오주의라고 하는 그런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모든 것들이 의미를 잃고 흔들린 시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유럽의 혐오주의가 이제 왔던 것은 이제 그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가 무너지면서 유럽의 혐오주의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라톤 철학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이제 마찬가지고 플라톤은 이제 그 이데아라고 하는 그 예지계라고 하는 세계를 이제 따로 상정하고 있죠.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 그래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좀 우리가 가게 되는 그런 세계고 그런 어떤 세계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성실하게 어떻게 이제 신을 공경하며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계 이후에 배우 세계, 뭐 이데아의 세계든 천국이든 이런 어떤 세계를 가정하고 있고, 자 이제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는 이제 이런 그 배우 세계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데아의 세계든 아니면 이제 그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어떤 배우 세계를 이제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 깊숙이 감춰진 무엇인가가 이 세계를 만들고 또 조정하고 지배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세계에서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현상 세계를 인식하려면 반드시 이 플라톤의 이데아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독교의 그런 또 천국과 지옥 좀 조물주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이제 필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니체의 사진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서구인들은 신이라고 불리는 그 현상의 배후에 있는 것, 우리 삶의 배후에 있는 것, 또 그래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어떤 목적으로서의 신, 이것을 이제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죠. 물론 이건 이제 그 대표적으로 기독교의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그런 신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라고 하는 신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뭐 서구인들이 전부 다 뭐 기독교인이라고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인들의 어떤 기독교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 플라톤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이 기독교적인 사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의 어떤 결합이 서양 문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둘 다 헬레니즘도 그렇고 헤브라이즘도 그렇고 둘 다 이제 배후 세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고 자신의 어떤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조자 또는 이제 그 어떤 삶의 원리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미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제 왜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이제 그것은 무엇인가.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이제 우리가 북쪽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서구인들은 이제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이제 믿음으로써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이제 그 순례자라고 하는 필그림이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삶을 계획하는 모형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돌아가야 될 그런 집,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여기에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기는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굉장히 많은 의미나 어떤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아웅다웅 싸울 필요도 없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기서 이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해야만 또 고향의 집에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들을 이제 돌보려고 하고 또 이제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서 그들과 함께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이 바로 이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될 집, 그래서 그 돌아가야 될 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을, 이 세계의 삶을 이제 설계하는 것들이죠. 이게 이제 그 의미의 집을 만드는 하나의 그 모델링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니체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근대에서 볼 때 이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굉장히 이제 헛된 망상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원래 없었던 신인데 그거를 찾는다고 나올 것인가? 당연히 이제 찾지 못할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2000년 동안 유지가 되었지만 17세기, 18세기 근대 계몽주의가 들어서면서 이거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은 가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있지도 않는 거였는데 우리한테 이제 사기를 친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사람들이 실망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랬을 때 니체는 이제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절망에 빠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어왔던 그런 어떤 집들이 의미의 집들이 이 신을 통해서 신이라고 하는 어떤 토대 속에서 이것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신이 없다. 그 주춧돌이라고 생각했던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이 집들이 의미의 집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지금 현대에는 허무주의를 살 수밖에 없는가? 토대가 없기 때문이죠. 과거에 있었던 고대나 중세 거의 2000년 가까이 내려왔던 전성으로 내려왔던 신이 죽음으로써 신이 없어짐으로써 우리 시대는 이제 뭔가 고정점이 없는 것들이죠. 고정점. 뭐 여러분들 이제 뭐 방석이나 아니면 이제 그 뭐죠? 쿠션 같은 거 보면 그 가운데 이제 단추가 박혀 있죠. 왜냐하면 그 안에 솜이 있는데, 자, 그렇게 이제 그 솜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이쪽에 부풀기도 하고 또 저쪽에 이제 비어 있기도 한데, 자, 이제 그 고정점으로서 뭔가 단추 같은 것들이 가운데 여러 개 이제 박혀 있으면 솜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런 역할을 이제 이 야훼라고 하는 신이 2000년 넘게 역할을 해왔었는데, 고정점으로서 이제 역할을 해왔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우리는 이제 이 허무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니체가 선언하게 되는 거죠. 자, 고대나 중세 때 우리에게 주춧돌로서 역할을 해왔던 신이
있었고 이제 그 신이 17세기, 18세기 계몽주의를 통해서 특별히 이제 이 과학혁명이 이루어지면서 이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런 가치관들, 신이 이 세계를 통치하고 신이 세운 어떤 도덕적인 원리, 이걸 우리가 이제 자연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가져야 될 어떤 그 양심의 원리나 법칙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신이 만들어 놓은 우리가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제 갖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안티고네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크레온이 이제 반포를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과 나라를 반역해서 싸운 사람을 구분을 하고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은 성대하게 제사를 지내고 나라를 반역해서 싸운 사람은 무덤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이제 국법을 만들죠. 근데 이제 안티고나는 이 죽은 두 사람이 다 자기 오빠예요. 오디푸스의 이제 두 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 크레온이라고 하는 자기 삼촌의 그런 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오빠 특별히 이제 자신의 그 반역을 국가의 반역을 해서 죽은 오빠를 위해서 이제 흙을 뿌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체포가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국가의 법이 아니라 신의 법이다. 나는 이제 국가의 법을 따르기보다는 신의 법을 따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에 대한 애정, 아무리 국가가 그런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신의 법에 맞지 않으면 나는 기꺼이 신의 법을 택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체포를 당하는 장면이 이제 안티고네라고 하는 그리스 비극에서 나오는데.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양심에 새겨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은 이제 신이 주신 거룩한 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그 일부일처제라고 하는 거죠. 일부일처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섬기고 사랑하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평생 동안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이제 일부일처제 원리인데 이게 이제 고대나 중세 때는 신이 만들어 놓은 어떤 자연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아담의 갈비뼈로부터 이제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이제 몸의 일부이죠. 그래서 그 사람만을 사랑해야 된다. 그것들이 하나의 이제 의무로서 작용하는 건데 신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뭐 여기 나와 있는 부탄구강처럼 뭐 또 욕망의 진화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남자들은 가급적이면 자신의 이제 유전자를 퍼뜨리려고 수많은 그런 어떤 배우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이제 만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잘못됐다. 그리고 인간이라면 진정한 사랑이라면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또 한 여자는 한 남자만을 이제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의미의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 자연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양심의 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는 이제 여러 배우자를 만나서 뭔가 이제 이런 그런 관계들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지만 신이라고 하는 어떤 가치 체계에서는 어떤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떤 것은 선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적어지는 것들이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것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느낌들을 갖게 되는 건데 그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죄책감과 수치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수치심은 이제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비판을 받을 때 이제 생기는 그런 어떤 감정이고 반면에 이제 이 죄책감은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이 또는 이제 자연이 또는 영혼이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자신이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행동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공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치심도 마찬가지고 죄책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그 니체가 공박하고 있는 비판하고 있는 이제 의미의 집으로서 만들어진 우리의 현대의 가치 체계들 들의 기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만약에 신이 없다라면 우리가 이제 또 보는 사람이 없다라면 우리가 그냥 뭘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하더라도 비난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면 인간은 이제 그런 어떤 범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플라톤 국가에 보면 이제 귀게스의 반지라고 하는 예화가 나오는데 귀게스가 양치기였어요. 양치기였는데 이제 양이 한 마리 사라져가지고 양을 찾다가 어느 동굴 속에 이제 양을 발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시체 하나가 누워 있어요. 근데 시체가 이제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그 금반지를 보니까 너무 이제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금반지를 빼가지고 껴서 이제 내려오는데 나중에 저녁에 이제 친구 목동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반짝거리는 이제 그 반지를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돌리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귀게스 어디 있어? 귀게스가 안 보이는 거예요. 또 이제 그런 귀게스가 다시 반지를 이제 왼쪽으로 돌리니까 다시 이제 자신의 몸이 나타나죠. 자, 그래서 이제 귀게스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냐면 궁정에 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왕비를 차지하는 것들이죠. 자, 인간이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다라면, 그래서 자신이 하는 어떤 그런 범죄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인간은 이제 욕망 자체가 이기적인 욕망이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그런 것들을 서슴없이 할 거라는 거죠. 자, 그것들을 제어해 왔던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신이라고 이름하는 어떤 의미의 집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죄책감 또는 이제 수치심 이런 것들을 형성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어떤 고민들을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어떤 규범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르고 그것들 따르는 것이 인간이 더 위대해지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는 또 신의 자손으로서 살아야 되는 어떤 삶의 기본적인 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진 거죠. 니체에 따르면 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 죄책감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니체는 이제 이런 그 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허무주의의 기원과 본질 어떻게 이제 서양에 특별히 이제 현대 사회에 이 허무주의라고 하는 것이 니힐리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니힐리즘은 이제 라틴어로 니힐, nothing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이 우리가 이제 그 북극성이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어디가 북쪽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자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자신의 어떤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이제 허용된다. 그게 이제 자유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허용이 되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법으로 법제화 시킬 것인가 뭐 이런 논의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그 옛날에 이제 소피스트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자신의 어떤 문화적 배경, 뭐 사회적 배경, 뭐 성적 취향,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방해하는 것을 인권 탄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정말 진정으로 옳은 것인가,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인 것인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이제 표준이 사라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이제 허무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허무주의가 등장하면서 또 이제 그것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서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또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이제 위버맨션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초인 사상을 논의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까지는 이 신이라고 하는 어떤 의미의 집에 의해서 계속해서 눌려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의 어떤 가야 될 방향들을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가야 될 방향들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더 이상 신을 의지하지 않고 이제 새로운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좀 낙관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대 사회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신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혼자만으로 의미의 집을 이제 지으려고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속화라든지 탈신화와 또 탈마법화 된 세계를 이제 구축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근대 정치 체계 또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통해서 이제 구축이 되었고 또 이제 굉장히 그 괄목할 만한 과학기술 문명이 이것들을 이제 뒷받침하면서 이제 엄청난 어떤 효율적인 그런 사회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니체가 예상한 것처럼 이제 이게 허무주의를 극복했을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허무주의를 극복했는가?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면 오히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는 더 황량하고 더 을씨년스럽고
가민고에서 얘기하는 어떤 빙하 시대가 더 도래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여가 생활들은 더 많이 그 풍요해지고 더 윤택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삶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황무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더 황무지가 되고 있다. 이제 왜 이런 일이 이제 발생했을까? 왜 이제 니체가 기대했던 것처럼 그런 사회는 도래하지 않고 신이 무너지면서 신이라고 하는 의미의 집이 사라지면서 왜 인간은 더 자율적이고 더 독립적으로 살 줄 알았는데 왜 인간은 더 황량해지고 을씨년스럽고 황무지 같은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가?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이 없는 그 의미의 집을 만들려고 하는 이제 그 계몽주의가 과연 바람직했는가? 이런 어떤 물음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저 이제 뭐요 며칠 전에 이제 그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그 아이들이 이제 라면 끓여 먹다가 불이 나가지고 좀 혼수 상태에 빠졌던 형제들이 이제 깨어났었는데 동생은 이제 마지막까지 숨졌죠. 우리가 이제 약간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우리처럼 다 잘 먹고 잘 살고 뭐 등록금 빵빵하게 다 내고 또 막 여행 즐기고 소확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이런 어떤 사각지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있죠. 이걸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대해 보면 더 많죠. 1달러 뭐 1,200원 미만에 사는 사람들이 25%가 넘고 2달러 미만 사는 사람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니까 지구의 북반구에 있는 뭐 OECD 국가 뭐 25, 6개, 뭐 많게는 30개 국가를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대 빈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인권의 사각지대 또는 이제 복제 사각지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대 이후에 뭐 과학혁명, 농업혁명, 뭐 문화혁명, 뭐 혁명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런 어떤 혁명들을 통해서 이익을 받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익을 받고 있고 또 이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기서 배제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뭐 이제 학교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통해서 뭐 장학금도 지급을 하고 뭔가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복지 혜택들이 있는데 보면 항상 이제 받는 사람들만 받게 돼 있어요.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계속 받지 못하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좀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말로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어려움에 있어서 그런 아무리 이제 그 손을 내밀어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힘든 그런 학생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이 꼭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물음들과 관련해서 과연 이제 신이 없는 세계, 신이 없는 그런 사회가 과연 이제 바람직한 사회인가 이런 어떤 물음들을 좀 던져볼 수 있죠. 뭐 지금 이제 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이슬람에 대한 이제 뭐 반대 차별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긴 한데 뭐 다양하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긴 하겠지만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금융 제도인데 그 금융 제도 중에 하나가 이자나 고리 대금업과 같은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 병폐라고 하는 것들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회는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그 세속적인 법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샤리아라고 하는 신법이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샤리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종교 그 코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자신들의 경전 속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람직하고 신의 자손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이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이슬람 금융의 실질적인 그 경영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자본주의 첨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이번에도 뭐 라임스타라든지 뭐 옵티머스 사태 뭐 이런 것도 보면 그냥 자신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개미 집단들을 그런 어떤 소수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사기를 치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슬람 금융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뭐 지금은 이제 터키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터키에서는 이제 빵집마다 500원짜리 빵을 만들었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지금 이제 빵집 가면 다 몇천 원씩 하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그런 어떤 빵을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모든 빵집들은 그런 가장 염가의 빵을 이제 만들어서 하루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런 일용할 양식으로 이제 베푸는 그런 것이 또 이제 코란의 율법으로서 이제 정해져 있는 것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의 똑같은 자손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뭐 지식이 많거나 돈이 많거나 그런다고 하더라도 그런 어떤 극단이나 한도가 있어서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되는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굴욕감을 주거나 이번에 뭐 택배 기사 같은 경우에도 너무 혹독한 이 일을 시키는 것들을 이제 이 종교법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고 또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최소한의 어떤 그런 복지라든지 인권들을 대우를 해야 된다, 제공을 해야 된다. 왜 이제 똑같은 신의 자손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슬람 사회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 신의 이름으로, 그 알라의 이름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어떤 그 자연법과 같은 그런 법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게 이제 무너지니까 특별히 이제 그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장기 매매라든지 이런 또는 이제 이런 그 라임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그 수많은 어떤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돈벌이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 탈인간화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짐승과 같은 그런 많은 그 범죄들이 특별히 이제 배운 사람들 지식이라든지 뭔가 이제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떤 범죄에 이제 가담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제 이것에 대한 어떤 해결 방안 다시 이제 우리가 고대나 중세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종교를 뭐 기독교라든지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이라든지 이제 뭐 믿는 것은 개인적인 것인데 그걸 우리가 또 강요할 수가 없죠. 또는 이제 계속 기독교 믿어, 뭐 불교 믿어, 이슬람 믿어야 돼, 뭐 이게 법으로 이제 강제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계몽주의 이전으로 17세기 이전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러면 그 신을 통해서 의미의 집을 지었던 방식으로 다시 그 집들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과학이라고 하는 계몽이라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지어왔던 집 거의 이제 200년 300년 지어왔던 집이 성공적이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엘리시움이라고 이제 천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머지 거의 뭐 99.9%의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혜택들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그런 어떤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방치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위로하고 진정한 의미의 이제 인간관계를 우리가 회복하려면 다시 이제 믿음의 집을 다시 이제 의미의 집을 이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이 성스러움의 흔적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의미는 믿음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의미는 이제 생겨나지 않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이제 그 손자들에게 할머니가 옛날 옛적 호랑이가 담배 피던 시절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그 얘기 듣고 뭐 그런 얘기가 어떻게 가능해? 어떻게 호랑이가 담배를 피워 이렇게 따져 부른다라면 할머니가 하려고 하는 그런 옛날 이야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죠. 자 이게 이제 좋든 나쁘든 그럴듯할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게 있을 것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야만이 그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제 계속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실증적인 증거, 물리적 증거가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건 근거가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할머니의 얘기처럼 또 산타크로스 뭐 또 달에 옥토끼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희망이나 욕망 또는 어떤 무지에 근거한 믿음 뭐 이건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이제 두 가지 믿음 중에 근대에서는 이제 첫 번째 믿음 물리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믿음만 이제 인정하려고 하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제 이 사랑과 관련해서 또 욕망의 진화에서는 이런 어떤 실증적인 증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생식적인
그 세포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사랑을 이야기할 것인가 이런 이제 논의들이 전개가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유한성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증거를 다 가질 수가 없어요. 자, 욕망의 진화에서도 얘기하지만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상상 또는 소설 또는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가 25만 년 전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25만 전에 살았던 수렵이나 채집 활동을 했던 우리 조상들에 의해서 뭔가 이제 문화적인 양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DNA에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걸 이제 그 도킨슨 같은 거는 이제 문화적 인자라고 그래가지고 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그것도 여전히 논리적 비약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그 DNA 속에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가능성만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 믿음의 종류 중에 첫 번째 어떤 실증적 증거, 이 알미라고 하는 것도 여전히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희망 또는 욕망 이런 것에 이제 근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자, 이제 그 남녀간의 관계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남성들은 더 체계화된 뇌, 뭐 더 논리적인 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데서 굉장히 유용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과학적이고 또 이제 계몽적인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꾸 여성들을 이제 비하하거나 이제 비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성들은 이제 그 굉장히 감성적이다.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종류의 믿음의 그 모델처럼 보이는 거죠. 남자는 또 실증적인 그런 믿음, 여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희망이나 욕망과 관련된 믿음, 뭐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데, 자, 이게 이제 그 바람직한 그 남녀 관계를 위해서는, 또 바람직한 어떤 부부 관계를 위해서는 결혼 생활을 잘하면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혼용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어느 한쪽에만 이제 너무 치우치게 되면, 너무 실증적인 것만 치우치게 되면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의미가 파괴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이제 너무 의미를 추구하면서 현실에서 동떨어지게 살게 되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4차원으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여튼 뭐 어느 방향이 됐든지 간에 이제 우리가 의미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신이 없는 이후에 의미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믿음이, 그것도 굉장히 이제 희망이나 욕망, 어떻게 보면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 믿음조차도 우리가 그런 의미의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양 근대는 이제 신을 추출하는 시대였고, 이 신을 추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서양 역사 중에, 인간이 이제 한 2,500년 역사 중에 가장 혁명적인 어떤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을 추출한 다음에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이제 왕을 추출하게 되고, 지금 이제 시민 사회로 또 민주 사회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신이 쫓겨났는데 여전히 신이 있던 자리, 신의 왕자, 이거는 이제 남아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어떤 때는 왕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직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과학자가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권력이나 자본이 그 자리에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적인 권위, 이거는 이제 지금 뭐 야훼 신은 없다라고 하지만, 그런 어떤 신적인 권위를 갖는 게 여전히 지금 돈이라고 하는 거, 또는 이제 정치 권력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목숨을 거는 것들, 돌격 앞으로 이야기할 때 이제 뛰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원천적인 동기, 이런 것들이 이제 신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뭐 거기에 이제 이런 어떤 연예인, 또 뭐 자신의 연예인들 포함해서 여전히 이제 그런 어떤 자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신의 자리가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인데,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의미를 생성하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의미를 생성하는 믿음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은 의미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다. 끊임없이 인간은 의미를 추구한다.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갖는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한 곳에 연결된 그런 지점이다.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순간까지 어떤 이제 자신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안정성이나 지속성들을 이제 계속해서 추구하게 되는, 그게 바로 이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의미가 없는 순간, 의미가 사라지는 순간 인간은 이제 허무함을 느끼게 되고 거기서 우울증이라든지 정신 병에 걸리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그 자포자기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소설 개츠비, 위대한 개츠비의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보면 우린 흐름을 거슬러가는 조각배처럼 끊임없이 과거 속으로 떠밀려가면서 또 앞으로 나아간다. 이 문장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인간 죽을 때까지 의미를 찾는 그런 어떤 속성을 보여주는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근대 계몽주의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신을 버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신을 버리면서 우리가 이제 놓치는 것은 성스러움. 왜 우리가 인간이 중요하고 인간이 이제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인간은 성스러운 존재다. 이제 신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자, 근데 계몽주의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을 버리려다가 신을 현상하는 또는 이제 신이 현상되는 그런 어떤 자리인 성스러움이 사라지는 그런 비극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릴 수 없고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을 버린 굉장히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된 것들이죠. 이 성스러움이 이제 사라지고 난 뒤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야만의 시대, 무의미의 시대, 사막의 시대, 허무주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자, 인간이 이제 왜 위대한 존재인가? 인간하고 바퀴벌레하고 이제 왜 다른가? 뭐 과학자들이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나 바퀴벌레나 똑같죠. 인간이나 원숭이나 다른 게 이제 전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어떤 존엄성을 갖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안락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낙태 문제도 마찬가지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제 인간이면 그 마지노선을 설정하는 것들이죠. 인간을 대우하거나 인간에게 이제 뭔가를 베풀 때 그래서 칸트 같은 경우에도 인간을 절대로 수단으로서는 대우해서는 안 된다.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아무리 장애인이고 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신의 자손이기 때문에 성스럽기 때문에 절대로 수단으로서는 대우해서는 안 된다. 목적으로서 대우해야 된다. 그게 나한테 얼마만큼 많은 손해를 가져다 준다고 하더라도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